은퇴 후 3달째 박영호 씨는 하루하루가 길고 낯설었습니다. 늘 출근 시간에 맞춰 울리던 알람도 멈췄고 전화벨 소리 대신 냉장고의 웅웅거림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마당 한쪽에서 시든 화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의 시간 이렇게 많아도 쓸 데가 없구나. 그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고3 8반 동창회 공지 이번 주 토요일 시청 앞 한성호텔 3층 연회장. 순간 영호 씨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한번 나가볼까? 토요일 저녁 연회장 입구는 세월의 무게를 품은 얼굴들로 북적였습니다. 한때 교복 바지 접던 소년들이 이제는 흰머리와 주름을 자랑하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박영호, 내가 진짜 왔네. 이야 여전하네. 머리숱 빼고. 웃음소리와 건배음이 뒤섞이며 잊혔던 젊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영호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길은 테이블 끝에 앉은 낯선 여자에게 머물렀습니다. 은은한 핑크빛 스카프, 세월을 품은 눈매, 그리고 익숙한 이름표 이선영.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영호 씨, 오랜만이에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40년 전 운동장 끝에서 불던 바람처럼 그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영아, 아니, 이선영 씨. 반갑네요. 나레이션은 그의 속마음을 따라 흐릅니다. 한때는 세상보다 더 밝았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이 다시 내 앞에 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 모임이 무르익어 갈수록 사람들은 옛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학창시절 사고뭉치였던 친구의 무용담, 선생님 흉내, 첫사랑 이야기까지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야, 영호랑 선영이 그때 교정에서 손잡다 들켰던 거 기억나냐? 순간 분위기가 술렁였고 선영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호는 얼떨결에 따라 웃었지만 심장이 2배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선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영호의 손이 잔 위에서 멈췄습니다. 선영 씨, 그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 로비, 은은한 재즈가 흐르는 공간. 선영은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날씨엔 참 옛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영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잠시 얽히고 아무 말 없이 빗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그가 내디딘 한 걸음은 단순한 재회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 쌓아온 질서와 안정을 깨뜨릴 첫 균열이었다. 햇빛이 두꺼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박영호 씨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그리고 낯선 침대 시트의 감촉이 그를 덮쳤습니다. 옆에는 단정히 누운 이선영 씨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일정한 리듬으로 흘렀지만 영호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입술에서 새어나온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세면대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후회의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지만 죄책감은 씻기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벌써 가시게요? 영호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그냥 잠깐의 착각이었어요. 우리 둘 다 외로워서 그랬던 거겠죠.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공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각이라도 좋았어요.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었거든요. 그 미소가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위로를 위해 평생 쌓아온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호텔을 나서며 내리던 빗방울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재킷깃을 세우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였지만 세상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속삭이는 환청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집 문 앞에 서자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정혜 씨가 반가운 얼굴로 맞았습니다. 당신 동창회 잘 다녀왔어요? 늦길래 걱정했어요. 영호 씨는 억지로 웃으며 구두를 벗었습니다. 응, 그냥 좀 늦게 끝났어. 친구들이 술을 억지로 권하더라고. 그녀는 그의 코트를 받아들며 말했다. 그래도 즐거웠다니 다행이네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오히려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미역국과 달걀 프라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국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래요? 몸이 안 좋아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는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삼켰지만 입안은 모래처럼 텁텁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지만 그녀의 이름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침대 옆에서 윤정희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일은 끝이다. 다시는 생각하지 말자. 그는 수십 번 되뇌었지만 생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균형은 그렇게 조용히 무너진다. 소리 없이,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박영호 씨의 머릿속은 여전히 그날 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신문을 펼쳐 들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커피는 미지근하게 식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말했습니다. 이제 잊자.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 그러나 말과 달리 손은 무심결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넘기다 이선영이라는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결국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선영 잘 지내시죠? 그날 이후 계속 미안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가지 말자. 그게 현명한 거야. 그러나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잖아. 단지 대화뿐이야. 그날 오후 영호 씨는 무심히 셔츠를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윤정혜 씨는 오늘은 어디 가요? 라고 물었지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순애가 밥 먹자길래 잠깐. 거짓말이 입에 달라붙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카페 문을 여니 향긋한 커피 냄새와 함께 그녀의 향이 밀려왔습니다. 창가 자리 따스한 햇살 속에 앉은 이선영 씨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고 얼굴빛은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의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별일 아닌데요. 그냥 잠깐 얼굴이나 보려고요. 그는 의자에 앉았지만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엔 설렘보다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선영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천천히 말했다.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하루를 더 선물 받은 기분이랄까? 영호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 아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가니까 이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영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과거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봄 소풍, 대학 앞 분식집, 그리고 이별. 대화 중간중간마다 침묵이 길게 끼어들었습니다. 그 침묵은 미처 다하지 못한 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초겨울의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잔혹하게 흘렀습니다. 그날 후회하지 않았어요. 선영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날 덕분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여전히 여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동시에 붙잡히고 싶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두 사람은 결국 아무 말 없이 헤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또 한 번의 선택 앞에 선 인간의 마음처럼 흔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조용히 거실불을 켰습니다. 윤정혜 씨는 TV를 보고 있었고 화면에서는 가족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난 아내를 용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드라마 많더라. 현실 같지? 정의의 농담에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선영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엔 제가 밥 살게요. 그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손끝은 이미 좋아요
버튼을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늦겨울의 공기는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윤정혜 씨는 현관앞 화분에 물을 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편함 안에는 광고 전단지와 함께 낯선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도 로고도 없는 하얀 봉투. 그녀는 무심코 그것을 꺼내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뭔가 꺼림칙했지만 별 생각 없이 부엌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퇴직금 정산 문제 때문에 회사 들렀어. 그는 피곤한 듯 말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그의 눈빛은 멍했습니다. 식탁 위 봉투를 본 영호 씨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뭐야? 몰라. 우편함에 있더라. 보낸 사람도 없던데. 그는 무심한 척 물 한 잔을 들이켰지만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식사 후 윤정혜 씨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행주로 손을 닦고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흰 종이 한 장, 깔끔한 손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 아직도 나를 잊지 못했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편지를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의심, 분노, 공포, 그리고 배신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설마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자, 한 번도 크게 다툰 적 없는 남편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얇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웠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방 불을 껐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손가락이 떨리는 채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사진첩.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통의 메시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선영. 단 한 번의 이름, 그리고 지워진 대화 내용. 이선영? 누구지?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기억의 조각이 스쳐갔습니다. 남편이 가끔 술자리에서 한 번쯤 언급했던 이름. 젊은 시절 첫사랑이라고 했던 그 이름.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윤정혜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곤히 잠든 얼굴, 평생 믿어온 얼굴.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란 참 잔인하다. 가장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그 고통은 배가 된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식탁을 차렸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요? 태수랑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해. 그의 말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거짓말이구나. 남편이 나가자마자 그녀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퇴직금 내역서, 통장, 송금 기록, 몇 장의 명세표 사이에서 낯선 계좌번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선영. 그 이름이 두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서류를 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멍했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평생 믿어온 사람에게 배신당한 마음은 마치 오래된 건물의 기둥이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처럼 조용히 부서져 갔습니다. 밤이 되어 남편이 돌아오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TV를 켰지만 분위기는 이상하게 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선영 씨가 누구예요? 영호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그냥 문득 생각나서. 그는 얼버무리며 웃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윤정혜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졌습니다. 사랑이 끝나는 순간은 이별의 말이 아니라 눈빛 하나로 충분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창가에 앉아 검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확인하자. 모든 걸. 며칠째 영호 씨는 불안했다. 윤정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다정히 웃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다.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설명할 수 없는 차가움이 스며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아내는 짧게 대답했다. 없어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엔 무수한 질문이 숨어 있었다. 그는 더 묻지 못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거짓말은 언제나 조용히 드러난다. 단 한 번의 시선, 단 한 번의 침묵으로도 충분하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을 켜니 이선영 이름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는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걸었다. 번호가 없는 사용자입니다. 냉정한 기계음이 그의 귀를 때렸다.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는 결국 인터넷 검색창에 그녀의 이름을 쳤다. 이선영, 61세, 서울병원 안병동 입원 중. 눈앞이 하얘졌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아무 말 없이 옷을 챙겨 입었다. 윤정혜 씨는 거실 불을 켜며 물었다. 이 새벽에 어딜 가요? 회사에 볼 일이 있어서. 금방 올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묘한 확신이 있었다. 영호 씨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새벽 도시는 유리처럼 차가웠다. 병원 7층, 안병동. 복도 끝에서 그는 문틈 사이로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는 이선영. 창백한 얼굴, 마른 손.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속삭였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아파했어요? 간호사가 그를 보고 다가왔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친구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셨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으시면 잠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 말이 그의 귓가에서 천천히 흩어졌다. 그는 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가벼운 손, 그러나 여전히 익숙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선영 씨 나예요. 박영호.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가느다란 숨결 사이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왔군요. 기다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그냥 마지막엔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날 고마웠어요. 덕분에 행복했어요. 그녀의 눈가에 한 방울의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꼭 잡았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리고 모니터의 심박선이 천천히 평평해졌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는 아무 울음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녀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하얀 국화꽃과 향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낯선 여성이 다가왔다. 혹시 박영호 씨이신가요? 그녀는 이선영의 딸이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아저씨 이름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에 후회가 하나 있다면 너무 늦게 용서한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그의 몸이 굳어버렸다. 장례식장 한쪽 벽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이선영의 소지품이라고 적힌 상자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흰 봉투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봉투 속에는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영호 씨, 이젠 괜찮아요. 그날의 나를 기억해줘요.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적이었어요. 그는 사진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 장례식장 안에 모인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윤정혜 씨도 문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모습에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사람의 죄는 숨길 수 있어도 슬픔은 숨길 수 없다. 그날 밤 그는 장례식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이젠 놓아드릴게요.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다면 살아남은 죄를 갚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하얀 국화꽃 냄새가 여전히 코끝에 남아 있었다. 박영호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례식장 복도를 걸었다. 손에는 이선영의 사진이 들려 있었고 눈가엔 붉은 핏줄이 얽혀 있었다. 그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진 듯 휘청거렸다. 복도 끝에서 윤정혜 씨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까만 옷차림에 검은 베일을 내린 채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의 침묵이 길게 흘렀다. 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이렇게까지 상처 입힐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너진 사람의 그것이었다. 몰랐다는 건 무책임한 말이에요. 윤정혜 씨는 천천히 걸어와 그의 앞에 섰다. 하지만 그래요. 저도 이제는 이해하려고요.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사람은 용서할 수 없을 때조차 결국 용서를 선택한다. 그게 사랑의 잔인한 본질이었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는 우산을 펴서 그녀 위에 올렸다. 손이 떨리네요. 그녀가 말했다. 이게
무게 때문인지 죄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겠죠.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은 묵묵히 걸었다. 장례식장 주차장 끝자락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에 멈춰섰다. 이선영의 유해가 불길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손을 모았다. 이제 보내줘야겠네요.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사람도 당신도 그리고 나도. 불길은 모든 것을 태웠지만 유일하게 남은 건 후회와 용서였다. 장례 후 집으로 돌아온 윤정희 씨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영호 씨. 그는 잠시 놀란 듯 돌아보았다. 이제 그만. 끝내요. 더 이상 그날을 붙잡지 말아요.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녀는 식탁 위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려두었다. 그분을 위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요.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울음이 북받쳤다. 당신한테 평생 미안할 겁니다. 미안하면 그걸로 됐어요.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이 방 안을 감쌌다. 오랜만에 집안의 따뜻한 냄새가 돌아왔다. 때로는 말보다 향기가 먼저 용서를 품는다. 밤이 깊었다. 영호 씨는 서랍을 열어 선영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적이었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그는 눈을 감았다. 그는 조용히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 정말 보내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윤정혜 씨는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우리 내일 바닷가에 갈래요? 그는 놀란 듯 눈을 들었다. 바다요? 그래요. 그 사람 장례식도 끝났으니 이젠 우리도 좀 숨을 쉬어야죠. 그녀의 눈빛은 잔잔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그래야겠네요. 삶은 돌고 돌아 결국 사랑했던 자리로 돌아온다. 다음 날 새벽, 창밖에는 작은 빗방울이 흩날리고 있었다. 윤정혜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꼭 손 놓지 말아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용서는 잊음이 아니라 다시 잡은 손끝의 따뜻함이었다. 봄비가 그치고 벚꽃이 피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석 달이 흘렀다. 박영호 씨의 머리엔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표정엔 깊은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그 눈빛엔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스며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예전 같았으면 뉴스와 커피로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새소리가 하루의 첫 인사가 되었다. 그는 공원 한쪽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혼잣말을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엔 작고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며칠 뒤 그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상담을 맡게 되었다. 누군가는 외로움을 털어놓고 또 누군가는
잃어버린 가족 이야기를 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문득 깨달았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건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걸.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윤정혜 씨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예전처럼 다정한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대신 작은 평화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은 당신 표정이 좀 밝네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고마워요. 그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 짧은 미소 속에 지난 겨울의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렸다. 하루는 복지관에서 작은 봉사 모임이 열렸다. 그는 손수 만든 김밥을 들고 참석했다. 노인들 사이에서 그는 이제 박 선생님이라 불렸다. 한 할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젊은 사람도 아니면서 참 밝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는 잠시 웃다가 고개를 저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 잃어버린 걸 조금 되찾은 거죠.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죠. 인생은 결국 되찾는 거예요.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안쪽 깊은 곳에 아직도 이선영의 편지가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 다시 조용히 덮었다.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선영의 기억을 슬픔이 아닌 감사로 떠올릴 수 있었다. 며칠 후 윤정혜 씨가 제안을 했다. 이번 주에 바다나 다녀올래요? 그는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갑자기? 이사 온 지 20년 됐는데 제대로 여행 한 번 못 갔잖아요. 그의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좋아요. 이번엔 당신이 계획해요. 그녀는 오랜만에 설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시간을 먹고 자라는 나무 같았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삶은 더 단단해졌다. 여행 전날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그 눈에는 후회 대신 책임이, 죄책감 대신 온기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함께 버스를 탔다. 창밖에는 새벽빛이 바다로 스며들고 있었다. 윤정혜 씨가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우리 참 오래 돌아왔네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도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들의 여정은 회복의 이야기였다. 다시 손을 잡고, 다시 숨 쉬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 버스가 해안선을 따라 달릴 때 영호 씨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 끝에 찾아온 진짜 평화의 얼굴이었다. 새벽빛이 잔잔하게 바다 위로 퍼졌다. 물결은 은빛으로 반짝였고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다. 박영호 씨와 윤정희 씨는 작은 바닷가 마을의 민박집에서 나왔다. 손에는 커피가 담긴 종이컵, 발밑에는 모래의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그들은 말없이 파도 앞으로 걸었다. 바다는 여전히 넓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이번엔 그 바람이 낯설지 않았다. 이젠 그 차가움 속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바다 기억나요? 윤정혜 씨가 조용히 물었다. 응, 신혼여행 때 왔던 곳이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낮았다.
그땐 서로 손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젠 손 놓는 게 더 어색하네요. 그녀의 말에 그는 살짝 웃었다. 그만큼 오래 버틴 거죠. 아니요. 그만큼 많이 변한 거예요.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젠 미움보다 그리움이 먼저 떠올라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꿔 남는다. 미움으로, 그리움으로, 그리고 평온으로. 두 사람은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고 파도가 그것을 살짝 덮었다가 또 드러냈다. 그들의 삶도 그랬다. 때로는 밀려났다 사라지는 듯 했지만 결국엔 다시 이어졌다. 영호 씨는 모래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수평선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희 씨,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살면서 제일 무거운 건 죄책감이 아니라 미안함인 것 같아요. 죄는 갚을 수 있지만 미안함은 남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괜찮아요.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 말에 그는 미소 지었다. 잠시 후 그녀가 작은 조개 껍데기를 주워들었다. 이거 봐요. 부서졌는데도 예쁘죠? 그러네요. 우리도 그래요. 깨졌지만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녀의 말이 바닷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이제는 내가 잡을 차례네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의 체온이 바닷바람보다 따뜻했다. 인생의 마지막은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조용히 맞잡은 손 하나로 충분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햇살이 바다 위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파도 가까이 서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영호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선영 씨, 이제는 정말 안녕이에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들의 그림자가 바다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 길가의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윤정혜 씨가 말했다. 오늘 참 좋네요. 그냥 살아있다는 게요. 응, 살아있다는 게 고마운 날이네요. 그는 그녀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저녁이 되어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그들은 숙소 베란다에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들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우리 다음엔 어디 갈까요? 그녀가 물었다. 글쎄요.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그의 대답에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엔 젊은 날의 그녀가 그대로 있었다.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난다. 그들의 인생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심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창밖엔 별빛이 반짝였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정희 씨, 고마워요. 이렇게 내 곁에 있어줘서.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오랜 시간 말없이 웃었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였고 파도는 끝없이 밀려왔다가 또 멀어졌다. 그들의 숨결은 그 리듬에 맞춰 고요히 이어졌다. 그리고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벽을 준비하고 있었다.
용서는 결말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다.